네, 11월의 뉴스룸 이번 달은 한 주 늦게 둘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K 박사님 오랜만에 함께 네, 해주셨고요. 네, 박재식 작가님과 이용 기자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짧은 뉴스들 몇 가지 좀 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죠. 우리 대통령도 다녀가셨죠? 아직 오시지 안 않았나요? 오셨죠. 네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실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뭐 화석 연료 발전 중단하거나 격감을 해야 되는데 이 결선을 뭘로 메울 것인가에 대한 좀 합의를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라마다 사정이 또 너무 다르고 올해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유럽이 2030년 이내에 석탄을 퇴출하겠다. 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동참하기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유럽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다르고. 네, 석탄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죠, 폴란드가. 네, 수출을 많이 하기도 하고 유럽 사실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전기 또 그 비용이 꽤 많이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그 천연가스에서도 그 요소수를 많이 이렇게 뽑기 때문에 천연가스에서 요소수 뽑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저기 프리츠 하버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천연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공기 중에서 질소를 잡아와가지고 천연가스를 옆에서 활용해서 거기서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암모니아로 다시 요소를 만드는 그 방법이 사실 제일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러시아에서 또 가스를 잠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유럽도 약간 요소수가 문제다. 그런 그러더라고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각국 정상에 모여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회의가 12일 날 끝날 예정이니까 일단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간단한 뉴스 우주 여행 관련된 뉴스들 뭐 요즘에 뭐가 어디 올라갔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 계속 있는데 블루 오리진하고 그 궤도 우주선 개발 업체 중에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죠. 거기랑 보잉이 함께 그 오비탈 리프 그러니까 궤도 산호초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네. 라는 이름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을 10년 이내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우주 관광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고 최대 한 1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규모로 우주 호텔이네요. 네, 현재 ISS하고 약간 비슷한 규모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대섬에 이렇게 산호초가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그런 그것처럼 지구 느낌인 것 주변에 산호초처럼 이렇게 네. 근데 이것의 그 홍보 영상을 보면 ISS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약간 SF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좀 새끈합니다. 되게 아름답고 막 이렇게 약간 애플이 만든 것 같아요. 정거장을 하얗고. 종업원이 일하고 있나요? 거기서 상주 종업원이? 호텔리어. 호텔리어처럼.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로봇 종업원 같은 걸 배치해 놓는 게 더 그럴 수 좋을 있을 것 같긴 것 한데요. 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 더 무슨- 추가적인 식량 소모나 산소 소모도 없고. 도착하면 여기- 직원분이 방까지 뭐 짐 같은 거 날라주시고 팁 받고. 로봇 네, 할 종업원이 수 일하고 있겠죠.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우주 정거장 책임자인데 짐 날라준 것까지 해야 돼? 그럼 사람 같으면 약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주인인데. 네, 그 영상 뭐 지금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면 보시고 계실 텐데 뭐 이렇게 막 무슨 온실 같은 것들 막 뭐 수경 재배하는 풀들도 막 있고 뭐 굉장히 미래 호텔 같다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짐이 무겁진 않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겠네. 그럼 바퀴 안 달린 가방 가지고 와도 되겠다. 그러네요. 바퀴 달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못했는데 그렇군요. 약간 정말로 사치스러운 사람은 진짜 무거운 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짐도 내가 표 하나 끊었다고 한 명씩 끊었다고. 그렇죠. 한 60kg 들고 오려면 끊어야죠, 당연히. 막 2박 3일인데 속옷 막 50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상업 우주 여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그 지난 10월 12일 날 그 스타트랙 커크 선장님 윌리엄 셰트너가 드디어 우주를 경험하고 오셨죠. 장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네, 역시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뉴 세퍼드를 타고 갔다 오셨는데
유료 그 손님은 아니고 마케팅 차원의 이벤트로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당연히 이제 커크 선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긴 한데 90세의 나이로 우주 여행을 갔다 오게 돼가지고 현재 가장 고령으로 네. 우주에 다녀온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우주에 갔다 왔다고 막 약간 울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분이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 드라마에서 다니던 우주여행에 비하면 우리 우주여행이 되게 좀 약간 초라하지 않습니까? 뭐 좀 네, 좀 새삼스럽게 좀 그런 생각이 블루 오리진 우주여행은 뭐한 네. 3, 4분. 근데 저는 스타트랙 하니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감격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스타트랙 오리지널 버전에서 우후라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통신 담당 대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분이 항상 그 드라마에서 맨날 입만 열면 하는 대사가 뭐냐면 통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헤일링 프리퀀시 오픈이라는 말을 그렇죠. 항상 해요. 네. 그분이 지금 아직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후라 맡으셨던 그 배우가 우주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그 말을. 지구를 향해서 헬링 프리퀀시 오픈이라고 한번 해주시면 되게 멋있네요. 전 세계 스타트랙 팬들이 눈물을 다 흘리지 않을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네, 막 거기에 응답한다고 네, 막 전부 다 다들 막 그런 유튜브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부분 뭐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랙의 세계는 좀 약간 그 우주 여행이라는 게 막 좀 약간 거기는 뭐 굶는 사람도 없고 화폐도 없고 막 약간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좀 그런 세계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상업 우주 여행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좀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도 좀 마찬가지고 뭐 베조스의 오비털 리프나 뭐 이런 계획들이 약간 좀 SF적인 판타지를 바탕으로 주가를 올리려는 좀 이런 너무 좀 자본주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제 입장을 뭐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고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타트랙의 선장님을 보니까 저 확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항상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먹고 사는 거랑 직접 관련이 없으면 뭔가 사치 아니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영화 보고 드라마 보잖아요. 그거 뭐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제 그걸로 돈을 벌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우주 여행도 우주 여행 이런 것도 그게 상업화되면은 그게 바로 경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벌면은 그게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지 왜 꼭 우주 얘기만 하면은 그런 실용성을 자꾸 들이밀면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걸 비판할 거면은 그 말 그대로 진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렇죠. 네, 다 비판해야지. 그렇죠. 먹고 살 오징어 게임 본다고 먹고 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수험생 엄마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참 우리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 얘기했나요? 그 얘기? 하시죠. 성공했거든요. 네. 확실히 해주시죠. 이게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 가지고 막 엄청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몇 퍼센트 성공이고 몇 퍼센트 실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 성공이냐 실패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성공적인 실패다. 이런 게 진짜 K 박사님 아직도 약간 과학자의 혼이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려가 되지 못한 자. 아직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 실패인데 실패면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게 과학의 정신이죠. 실패냐 뭐 굳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죠. 실패인데 그래 좋다 실패지만 그게 어디냐? 이게 실패하면 안 돼? 실패 과학인의 정신이죠. 그리고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성공적인 측면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 1, 2단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안 터진 게 어디냐.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보면서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처음 자체 기술로 쐈는데 안 터졌다. 4개를 이제 묶은 그 로켓이 동시에 점화가 되면서 똑같은 힘으로 분출을 하면서 정확하게 올라가고 심지어 예상보다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타이밍 맞춰서 분리되고 감동적이지 분리가 2단 로켓이 다시 점화가 되고 또 그것이 분리되고 3단 로켓이 또 점화가 되고 그리고 위성도 제대로 분출하고
이 정도까지 한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이제 다 온 거죠, 뭐. 네, 뭐 다 온 거죠. 사실 만약에 목표에 연연했으면 성공 실패에 연연했으면 인공위성 무게를 좀 줄여가지고 네. 사실 지금 그렇죠. 정도로 인공위성 충분히 올려놨을 거거든요. 지금 그럼요. 정도 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것으로. 이게 완벽하게 성공해도 또 그 다음 걱정이 또 있어요. 지금은 뭐가 걱정이냐면은 5월달에 또 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부담이 크구나. 이거 이만큼 했으니까 네. 야, 다음에 쏘면은 뭐 문제 없겠는데? 네, 네. 네. 그걸 만일에 실패하면 더 크게 욕을 먹겠다라는 부담이 진짜 있는 거죠. 부담스럽겠다. 그땐 진짜 위성 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욕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맞아요. 항상.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공 실패 말 그대로 일일비걸. 지금 이제 실패를 말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실패는 어떻습니까? 그게 맞죠. 만드신 그게 분들을 맞죠.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실 그럼요. 실패라고 말하기 그럼요. 어려운 게. 네. 그게 뭐라고 거기에다가 지금 나라 돈을 얼마를 쓰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사회면을 보십시오. 근데 누리호 정도면 세금을 엄청 가치게 쓰는 쓰고 거죠. 있는 10년에 2조 쓴 겁니다. 네. 1년에 2천억 쓴 거예요. 네네. 그거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돈 들여서 그런 정도 했다는 건 네.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죠. 그런데 오늘도 흥미로운 과학 뉴스들 잔뜩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이용 기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각한 요소수 사태.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국내 요소수 이달 말 바닥, 삼성 SK도 아껴 쓰며 버티는 중, MBC 요소수 목구의 운행 중단, 화물 대란 눈앞,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심지어 대기업들도 상황이 딱히 다르지 않다. 이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요소수 재고가 바닥날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해서 중앙일보 단독 한겨울 화력발전소 멈추나 요소수 재고 한 달치 남았다. 화력발전소에서도 오염 저감을 위해서 요소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면 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뉴스입니다. 한시적으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자. 이거 요소수 사용하지 않도록 완화하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국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중앙일보 요소수 시한폭탄 1, 2개월 남았다. 최악된 배달망 붕괴. 잘못하면 올해 안에 배달이나 물류망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도 수급할 수가 없어서 건물의 완공이 늦춰지거나 자칫하면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늦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별거 아닌 요소수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물자가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시작된 디젤 유로6 규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에 관한 유럽 지역 규제의 6번째 버전, 이게 유로6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 규제는 미국 규제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을 따라갑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종류의 자동차 시장에 따른 논리에 따른 것인데요. 디젤 엔진은 루돌프 디젤이 1895년에 발명했고요. 콜라우스 오토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20년 정도 늦었고, 심지어 카를 벤츠가 만든 페이턴트 모터바겐보다도 늦게 이 엔진이 발명이 된 거고, 최초의 실용적인 디젤 자동차는 20세기가 돼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는 신형 새로운 기술이고 그만큼 약간 개념이 다른 기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점은 연료가 다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동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가솔린 엔진은 실린더로 들어간 연료 혼합기에 점화 플러그로 전기 스파크를 튀어서 불을 붙이지만,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이 일단 공기를 실린더에 넣어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연료를 거기에다 직분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유의 착화점이 가솔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가 압축되면 그만큼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화한 경유에 저절로 불이 붙어서 폭발하게 됩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좋고, 그러니까 연료 분사를 발화하는 타이밍에 넣어주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노킹,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지 않게 발화하는 위험이 적어서 고품질 연료로 정제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비교적 덜 필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토크라고 하죠. 돌림 힘이 좋기 때문에 트럭, 중장비, 선박 같은 곳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모든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디젤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거의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디젤을 청정연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92년도에 유로 1 규제가 도입이 되고요. 이때부터 규정이 이제 유로 2, 유로 3로 오면서 점점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는 유로 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금보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 유로 7이 적용될 거라고 합니다. 유로 6는 유로 1에 비해서 일산화탄소량은 5분의 1 미만, 그리고 유로 1에는 명확히 규제되지 않았던 질소산화물은 유로 3에서 유로 6로 오는 동안 6분의 1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배출 규제가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0.5g에서 0.08g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로 6라고 해도 2017년 이후에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게 아니라 실주행에서 측정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실험실에서 이상적인 조건에서 배출을 하는 게 아닌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디젤 게이트 때문에 실주행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을 아주 많이 여러 종류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대충 5가지 종류 정도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엔진에서 한번 타고 배출되어야 하는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으로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배기가스에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엔진이 꺼지지 않을까 싶지만 디젤 엔진 자체가 그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공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배기가스 중에 50% 정도를 다시 넣어줘도 엔진 작동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식혀가지고 그냥 실온으로 식혀서 넣어주는데 이산화탄소의 비열이 높기 때문에 엔진에서 발화가 돼도 이게 그 전체적인 가스 온도를 덜 높여주는 질소산화물이 생성되는 고온 고압 조건 중에 고온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젤 엔진처럼 이렇게 압축비가 높으면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적어지는 반면에 또 그만큼 산소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대신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는,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비를 줄이면 그만큼 불완전 연소가 많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EGR, 배기가스를 재순환함으로써 이런 걸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DPF라고 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미세먼지를 필터로 거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주행 조건이 맞으면 그 연료를 첨가해서 이걸 말 그대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탄소 성분인 미세먼지가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LNT라는 게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질소산화물을 붙잡는 필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탄소가 LNT까지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분사를 해줘서 질소산화물에 있는 산소가 탄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로 바뀔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불완전 연소 없이 질소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어낼 정도로만 아주 미세하게, 아주 린하게 연료를 추가로 분사하는 아주 그 고난도의 기술이고요.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 디젤 게이트 때 이걸 조작했죠, 폭스바겐에서. 그리고 DOC라는 게 있습니다. 디젤 산화 촉매 장치. 배기가스를 촉매 필터를 통과시켜서 탄화수소를 물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주고 미세먼지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촉매 필터를 통과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요소수 사태와 관련이 있는 SCR이 있습니다. 선택 촉매 환원 장치. 그 이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들어있는 배기가스에다가 요소수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소수 안에 있는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을 만나서 질소와 물로 바뀌어서 비교적 그 덜 유해한 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완전 연소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잡고, 엔진에서 완전 연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최소화한 다음에 그만큼 늘어나는 질소산화물을 요소수를 통해서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위에 5가지 방법 중에 이 5가지 방법을 물론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굳이 효과를 놓고 본다면 이 중에 SCR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젤 자동차가 가솔린 자동차보다 비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염물질도 많고, 그리고 이런 장치들이 갖다 붙이는 것도 비싸지만, 이게 배기가스라는 게 온도도 워낙 높고 또 이제 탄소 이렇게 같은 것도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오염물질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히 자주 정비를 해줘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SCR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그러니까 연료 이외에
요소수를 추가로 쓴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팔기 전에 요소수 유통망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연료비 상승 효과를 줄 뿐 아니라 이걸 넣는 게 또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도입을 끝까지 늦추다가 유로 6에 와서야 일반화되기 시작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디젤이나 연료처럼 엔진 구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만약에 사용자가 요소수가 아니라 그냥 물을 넣어도 이론상으로는 공기정화 효과는 없어지지만 엔진이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요소수가 없거나 요소수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이 엔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진을 제어하는 ECU 단계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걸 해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류, 특수 차량 같은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이 되는 자동차들이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만큼 요소수도 이제는 전략 물자로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좁게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우리나라의 요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더 대국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한정돼 있는 요소라는 자원을 식량 자원과 운송 산업이 이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거라고 보는 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탈디젤, 탈내연기관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탈디젤, 탈내연기관 해서 석유 산업이 몰락하면 석유 산업에서 생산되는 요소는 또 줄어들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똑똑한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기는 심각한 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이거 소변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질산 비료 같은 거를 농도를 잘 맞추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소는 요소 비료는 사실 순도만 잘 맞추면 쓸 수 있나요? 가능하죠. 이론상 가능한데 차에 넣었을 때 고장이 안 날 정도로 한다라는 것은 실험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딴 문제죠. 그렇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비료용 요소는 뭔가 발암물질 같은 게 태우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팅돼 있는 코팅 때문에 코팅 때문에 코팅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변은 안 되고 소변으로도 소변에는 요소가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딴 게 더 많고 더 많지는 않지만 딴 게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요소를 분리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소변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썼어요.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남자 소변기에 침 뱉지 마세요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침을 뱉지 말라는 게 이 소변 모아서 뭘 하기 때문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 그렇게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진짜요? 다 그래서 수거해서 갔어요. 뭐 했어요? 근데 통이 있어가지고 뭐 했어요 그걸? 뭐 비료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아마 요소 말고 딴 걸 모으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런 호르몬성 그런 물질 같은 걸 모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의학적인 그런 쪽으로 모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 소변 모으는 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 같긴 하지만 왜 저도 봤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딴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를 차량용으로 돌리자는 거를 위해서 지금 화학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실험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그렇죠. 천연가스가 사실 기본이에요. 천연가스가 기본인 거고 중국에서 석탄을 이용해서 이런 암모니아 요소를 많이 만든다는 게 약간은 좀 특이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술의 전체적인 흐름에 견지해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 것은 차량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SCR 장치는 다 붙여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배라든가 배도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잖아요. 공장의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디젤 엔진의 특징이 크기의 제한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다 강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배 같은 데도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달려 있을 거예요. 요즘 배 달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방심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요소라는 게 정말 만들기 쉬운 거거든요. 프리츠 하버 시기에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랬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합하면 1920년대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남한에서도 1950년대 후반에 시험 가동하면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기술적으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요소 아무 데서나 다 실제로 막 천연가스 생산되는 나라에서 애지간하면 다 만듭니다. 뭐 캐나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요소수를 계속 소모를 해야 되는 그 장치를 차에다가 다 달면서도 애초부터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거 뭐 특별한 물질도 아니고 요소인데 뭐 요소 뭐 아무 데서나 뭐 다 사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진행이 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와버렸군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게 전략물자였어요. 요소가? 아니 그러니까 요소수가? 그 지나놓고 나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회 요소에 많이 숨어져 많이 있습니다.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특정 국가에 뭐 90% 이상 의존하고 있다 이런 거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깨달은 게 깨달은 그 디젤 자동차에서 그 오염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장비들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화학이구나. 그렇습니다. 왜 엔진에서 뭐 디젤, 가솔린 포함해갖고 엔진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중에 흔히 심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게 특히 90년대는 그게 산성비 일으킨다는 걸 많이 얘기했던 게 황산가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NOx, SOx에서 녹스, 네. 속스, 녹스, 삭스 이런 네. 식으로 네. 맨날 말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질소산화물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황산화물은 왜 요즘 별로 문제가 안 될까요? 근본 원인은 뭘까요? 요즘 그 정유사나 이런 데서 탈황 설비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진짜 이용 기자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너무 잘 알아, 너무 진짜.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어떻게 알아, 진짜 그런 거? 그리고 화학회사에 다니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아요. 탈황설비라고 했어. 요즘에는 기름을 팔 때 아예 황을 빼고 기름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황은 뭐 관한 게 훨씬 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정유 회사들에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게 다 화학인 거죠. 네, 정유 회사에서 그렇게 황을 빼낼 때 네. 그 수소를 이용한 화학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수소 경제가 이렇게 꽃피울 수 있을 정도로 수소를 서로 만들어서 여기 팔았다가 샀다가 활용했다가 이런 게 좀 많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은 그런데 질소는 왜 따로 감축 장치를 차에다 붙이고 이래야 되느냐? 질소는 기본적으로 석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들어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공기를 없애고 차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미리 아무래도. 빼줄 수가 없네. 네, 공기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딴 이상한 방법을 쓰게 된 것이 화학적으로 보면 한 가지 또 기술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런 말도 싶습니다. 많아요. 이미 지금 디젤 엔진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게 엔진보다 막 이제 그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것들이 더 복잡해진 상황인데 이제 유로 7이 되면 이건 사실상 디젤 엔진의 사용 선고다. 그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유로 한 4, 5, 6 그런 기준이 계속 나온 이유 중에 하나로 아마 이게 정식적인 건 아닌데요. 네. 약간 화학업계 사람들이 조금 그냥 약간은 뭐랄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저게 물론 뭐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아시아권 국가들이 디젤 자동차 좀 잘 만들게 되니까 유럽 국가에서 네. 약간 아시아 쪽 국가들 자동차가 유럽에 넘어오는 걸 좀 막아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 쪽보다 특별히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지를 궁리하다가 그래 뭐 오염 저감 장치 이런 건 유럽 쪽이 좀 더 잘하고 있지라고 해서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서 갖다 올리고 있지 않느냐. 가능하죠.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일단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아시아 쪽의 자동차 회사들은 거기에 맞춰야지 차를 팔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유럽 수출 물량은 그걸 갖다 붙여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아시아 쪽 국가는 웬만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럽에 파는 차는 저감 장치 붙이고 국내에 유통하는 차는 안 붙인다고? 뭐 우리나라 공기는 호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저감 장치도 우리나라에서 안 쓰고 수출용만 붙이면 그게 단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전 우리나라 포함해서 네. 특히 우리나라를 좀 끌고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유럽은 뭐 그 옆에 중국이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요소수를 안 사다 썼는데 네. 우리나라는 옆에 중국이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 요소수를 왕창 사다 썼죠. 네. 네.
그러면 다음은 제 뉴스 할게요. 저는 매우 밝은 미래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베르베르의 소설 아버지들의 아버지에 보면 유인원과 이 동물의 자손이 인간의 직접 조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책에는 번개가 치던 어느 날에 이 두 동물이 함께 자손을 만들어서 인간의 조상을 잉태했다고 나오는데 번개가 치건 말건 다른 종의 동물들이 교합해서 그 교합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낮기는 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동물의 장기를 이용해서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는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작가가 이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르베르가 우리의 아버지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동물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돼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처음으로 돼지의 장기를 인간 뇌사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10월 23일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내용이고요. 먼저 왜 돼지인가? 일단 영장류로 할 수 있으면 영장류도 괜찮겠죠. 그런데 일단 영장류는 임신 기간이 꽤 긴 편이고 멸종 위기 정도 많은 데다가 임신 한 번에 낳는 새끼 숫자도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돼지는 내부 구조가 사람하고 꽤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CSI나 이런 법의학 다루는 드라마들을 보시면 인간의 피부 대신에 이렇게 총알 쏘는 용도로 아마 돼지의 피부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장류에 비해서 임신 기간이 짧기도 하고 보통 한 5마리에서 12마리까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데다가 대체로 또 인간들과 좀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야생 원숭이들에게 발견되는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는 그런 위험이 좀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 장기 이식을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초기부터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돼지는 사실 사람보다 장기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보통 돼지가 한 200에서 300, 400kg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 이식에 사용하는 돼지들은 보통은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좀 모디파이드 된 그런 미니 돼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한 60kg 정도로 줄인 그런 돼지를 사용을 하는데 돼지의 신체 기관을 인간에게 사용을 하는 건 이게 당연히 처음은 아니고요. 이제 돼지의 각막을 영장류에게 이식을 하거나 심장 판막을 인간한테 이식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성공한 시술의 내용은 유전자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 상태의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이었는데요. NYU 랑곤 이식연구소 소장의 로버트 몽고메리 박사팀이 수술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중요한 거부 반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도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1년에 한 7만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신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7천 명이 안 된다고 하죠. 게다가 신장 이식은 5년 생존율이 한 95%가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장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이 환자들의 이후의 생존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그 근거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 한 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불법 장기 거래나 암 거래, 불법 이식 같은 일들이 조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장기가 있으면 많은 분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이종 간의 장기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부에서 이식한 장기에 대한 면역 반응인데요. 우리 면역 체계가 이식된 장기를 침입자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이런 패턴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과 T세포가 이식된 장기를 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장기를 대체하려는 연구는 대체로 이제 인공으로 만든 기계라든지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든 그런 것들로 주로 대체를 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고 80년대 처음으로 인공심장 시술을 한 분은 그러니까 쇠로 만든 그런 것으로 만든 이제 인공심장에 펌프를 피로 바깥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만한 이런 기계를 같이 가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이 기계의 크기는 현재는 굉장히 작아지긴 했지만
뭐 기계 주변에 혈전이 생기는 문제라든지 뭐 이제 뭐 기계 장치 자체가 감가상각되는 문제라든지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사람의 몸하고 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인공 장기를 좀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이 된 게 일단 이 분야의 발전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작은 미니 돼지를 디자인한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돼지 장기에 있는 알파-1과 3갈락토스라는 당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공격해서 초기에 좀 감염이나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됐었는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성분을 좀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난 시점에서 2일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뭐 신장은 작동을 하고 있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뭐 환자의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윤리와 관련된 논쟁들이 있어 왔고요. 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타에서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당연히 우려를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궁금해서 이슬람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궁금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불편해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가 좀 더 이슬람에 많이 퍼져 있고 우리가 이런 연구에 펀딩을 많이 했다면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진 않았겠지.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은 하시지만 뭐 이제 그 율법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때 와인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뭐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장 판막 같은 거를 돼지에서 나온 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율법적 해석이 뒷받침된 변명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최고 종교 단체인 다르 알 이프타 알 미스리아라는 단체가 어떤 경전을 바탕으로 한 법령의 근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금지된 포도주가 허용된 식초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환자의 생명이 돼지의 장기에 달려있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전능하신 신이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 몸보다 좀 빨리 망가지는 장기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데 좀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재빨리 그 법률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고요. 네. 저희 오늘 낮에 그 얘기했었는데 그 포도주가 식초로 바뀌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바로 하시면서 네. 네, 이제 이런 거랑 마찬가지다. 네,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되는데 식초는 먹으면 식초는 된다.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죠. 역시 화학을 잘 이해하시네. 네, 역시 화학의 종교. 근데 그렇게 종교계에서 좀 빨리 움직여 주시는 것도 사실은 급변하는 시대에 좀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약간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사실은 자생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가지고 그렇죠. 뭐 이거 하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많이 해버리면 어느새 그런 여론이 막 크게 형성되어 버리면 이거는 좀 해도 허용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손을 대가지고 딱 이렇게 나올 때마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기를 만약에 이렇게 좀 교체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넓게 열리면 사실은 이거야말로 진짜 오래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진짜 120, 뭐 130까지 가리면 그 기술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가능한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애초에 그냥 돼지도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배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단계 전에 이제 하는 거죠. 뭐 배양으로 되면 좋죠.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에 아예 이런 목적으로 만든 돼지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쭉 키운 겁니까? 네, 그렇죠. 거죠.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사실 돼지는 이런 목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무균돼지로 계속 실험을 해왔으니까. 도 없고 작게 키우고 이렇게 이제 유전자 조작도 해가지고 무슨 당도 억제하고 뭐 이런 돼지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어나서 자라난 돼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어쨌든 사람 그 장기를 이식해도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그러게요. 네, 돼지에서 돼지 장기를 이식했는데도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든다는 건 대단한 기술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돼지 장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을 수 있는 걸 다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신장 그 줄 때 혈액형 상관없는 거 아셨습니까? 네. 아셨군요. 네. 저는 몰랐거든요. 혈액형 맞으면 뽀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신정을 줄 때는 혈액형도 보면서 돼지는 아무거나 받아 이랬는데 그거 상관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약간 거의 약간 빈 그릇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혈액형이라는 게 생각보다 쓸 데가 많지가 않네요. 아니, 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건 피가 한 방울이라도 몸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네. 간은 또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은 올해 노벨 화학상 소식. 그렇습니다. 네, 곽 작가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노벨상의 과학상 중에서 하이라이트죠.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2021년 노벨 화학상은 누가 뭘로 받았느냐를 설명드리는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비대칭 유기 촉매에 대한 개발 공헌으로 데이비드 맥밀런이라는 분과 베냐민 리스트라는 분이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죠. 비대칭 유기 촉매란 무엇이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던 것을 잘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을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혹은 정치나 경제권에서도 가끔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한 이 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촉매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잘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경제 발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점점 더 빠르게 발전되게 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에서 촉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촉매가 있으면 안 되던 화학 반응도 절로 일어나게 된다. 화학에서 좀 더 들어가서 말할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촉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속에도 있는 그리고 모든 다른 동물이나 식물, 세균, 고균 등의 몸속에서도 있는 그런 촉매의 형태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죠. 단백질 덩어리로 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촉매인데 이 효소라고 하는 촉매가 몸속에 있으면서 생물의 몸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탕물을 사람이 계속 먹으면 설탕물만 먹어도 살이 찔 거 아닙니까? 설탕물이 지방으로 바뀐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설탕물을 사람이 마시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놓고 몸 바깥에서 설탕물을 가만히 두고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그게 저절로 지방으로 변하진 않거든요. 그죠? 왜 몸 안에 들어오면 설탕물이 지방으로 변하느냐? 그 설탕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해주는 효소가 있어서 설탕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해 재조립하는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을 촉매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소가 생명에서 일어나는 온갖 반응을 화학 반응을 다 일어나게 해줘서 생명을 굴러가게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촉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촉매를 만들 때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백금, 철, 티타늄, 우라늄, 알루미늄 같은 금속 종류의 물질들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많은 편입니다. 금속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여러 개의 전자들이 다양하고 좀 특이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촉매계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생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금속계의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의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무기화학 계통에서 만들어내는 촉매 두 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이용을 한 유기화학에서 탄소가 온갖 다양한 화학 반응을 워낙에 복잡하게 잘 일으킬 수 있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별의 거를 다 만들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탄소를 주로 이용한 유기물질로 촉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과거부터 어느 정도씩 조금씩 공헌을 하면서 이쪽 분야의 기술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유기 촉매를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냐? 일단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그 생명체를 길러서 생명체 속에 온갖 물질들이 다 들어있는 효소만 뽑아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 본다라고 해도 보통 효소는
그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물 하면 H2O 해가지고 원자 3개로 돼 있잖아요. 메테인, 메탄가스라고 하는 메테인은 CH4라고 해서 원자 5개로 돼 있어요. 그런 게 보통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학물질들인데 효소는 효소라는 그 화학물질 하나가 뭐 작아야 원자 몇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막 몇만 개짜리로 되어 있는 효소도 흔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화학 반응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합성을 해서 만든다라는 걸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인공적으로 만들던 금속들을 이용한 촉매들, 그러니까 무기 화학을 이용한 촉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생명체에 있는 효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백금이라든가 우라늄 뭐 이런 비교적 희귀 금속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다 보면 더욱더 돈도 좀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런 금속계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산소나 물하고 잘 화학 반응을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오늘 철만 해도 물, 뭐 산소 이런 데 있으면 막 녹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속 촉매를 이용하는 그런 화학 반응은 산소, 공기, 수증기 이런 게 조금 새어들면 망한다. 촉매를 못 쓰게 된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장에서 뭐 플라스틱 만들고 뭐 공장에서 뭘 분해해가지고 무슨 화학물질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촉매를 이용하는가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 공장 중에 자주 보면 우리는 여기에 산소가 절대 안 들어가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분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촉매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충분히 온갖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발달한 유기화학의 탄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촉매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쉽게 촉매를 만들면서도 뭐 약간 산소나 수증기 이런 데에도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사용하기 손쉬운 촉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유기 촉매인데 이분들이 하신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비대칭 유기 촉매예요. 비대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학물질 중에는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모양이 거울 대칭상으로 2개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꼭 뭐 거울 대칭상이 아니라 딴 대칭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울 대칭이 굉장히 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니까 예를 들어서 장갑 같은 경우에 왼쪽 손에 끼는 장갑하고 오른쪽 손에 끼는 장갑하고 대충 뭐 똑같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왼쪽 손에 끼는 장갑을 오른쪽 손에 넣으려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가죠. 신발도 마찬가지로 왼쪽 발에 신는 신발하고 오른쪽 발에 신는 신발하고 대충 보면 뭐 거의 같은 것 같잖아요. 오른쪽 발을 왼쪽 발에 신는 신발에 신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억지로 끼워 넣으면 어떻게 이상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화학 물질도 크게 확대해 봤을 때 왼쪽 장갑, 오른쪽 장갑,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처럼 서로 이렇게 모양이 같기는 같지만 거울에 비춰 본 것처럼 반대의 대칭 모양을 지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이. 보통 대충 화학 반응을 시켜가지고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면 그 2개가 동시에 대체로 1대1, 50대 50 비율로 대체로 그냥 같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연에 따라서 이 왼쪽 손 장갑 반, 오른쪽 장갑 반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게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광학적인 성질에 따라서 뭐 빛이 들어올 때 어디로 이렇게 꺾이느냐 뭐 이런 거 따질 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명체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는 이 거울 대칭 쪽에 어느 쪽 모양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몇 번 격동백령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런 거 말씀드렸죠. 사람 몸이 단백질로 대체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이 있고 D형 아미노산이 있다. 아미노산 LD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왼쪽 장갑 모양, 오른쪽 장갑 모양에다가 L하고 D라는 기호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또는 뭐 동물 몸, 식물 몸, 세균 몸, 고균 몸 거의 대부분의 생물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은 무슨 이유에선지 D형은 거의 없고 L형만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생물은 그런 식으로 이거 대칭형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서 넣어주지 않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게 안 일어난다든가 엉뚱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뭐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 D형 포도당이 있고 L형 포도당이 있고 그렇거든요. 포도당도. 근데 사람이 먹었을 때 소화가 되어서 살이 찌게 되는 건 D형 포도당이에요. 일부러 L형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혀 끝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는 비슷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단맛이 나는데 몸에 들어가서 살이 찌게 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가지고 살은 안 찐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느 쪽 편인가를 정확하게 맞춰서 한쪽만 넣어줘야지 약효가 잘 발휘가 될 텐데 그걸 대충 잘못 생각하고 넣었다가 뭐 약효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약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에 작용하는 거는 이런 거를 유독 정확하게 따져줘야 될 때가 많아서 대칭적인 모양 두 개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비대칭 촉매라는 것은 촉매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신기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촉매를 비대칭 촉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촉매를 생물의 몸속에서 뽑아내는 효소도 아니고 그리고 금속을 이용한 무기물질을 이용한 그런 촉매도 아닌 유기물질을 이용한 실험실에서 가장 쉽게 흔하게 다루는 그런 화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꾸준히 천천히 관심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출생의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데이비드 맥밀런 이분하고 독일 출생의 베냐민 리스트 이분은 독일에서도 계속 쭉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거의 몇 달 차이로 좀 혁신적인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제시를 하셨어요. 데이비드 맥밀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 분야에 이르게 되신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촉매를 만들면 좋을까 막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이거 금속 촉매는 너무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거 유기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라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정말로 유기물로 비대칭 촉매가 되는 거를 찾아내셨고요. 베냐민 리스트 같은 분은 이분은 효소를 연구를 하다가 이거 효소가 이렇게 비대칭 촉매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효소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 효소의 핵심 부분만 잘 뜯어내가지고 인공적으로 유기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탄소를 잘 반응시켜서 효소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만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거의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맥밀런 이분은 금속 촉매 쪽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유기 촉매로 오신 것이고 베냐민 리스트 이분은 효소 쪽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유기 촉매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한 2달 정도 데이비드 맥밀런이 논문을 먼저 내셨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두 분 기술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애초에 출발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놀라운 비대칭 유기 촉매가 진짜로 된대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짠 하면서 보여주는데 성공을 하셔가지고 참고로 저도 요 2000년대 초 무렵에 촉매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제법 좋은 논문을 썼는데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사실 별로 주 역할은 못하고 1저자분은 선배분 따로 계시고 저는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에서 한 1페이지 정도만 제가 썼는데 3저자인가 제가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한참 논문 촉매 한참 열심히 살펴볼 때 유기촉매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거 설마 되겠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주 잘 됐죠. 이 방향으로 이 두 분이 개척하신 다음에 쑥쑥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특히 의약품 분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약품 만드는데 이 비대칭적으로 대칭적인 두 개의 모양 중에 하나만 골라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만든 방식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을 때 유기촉매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항상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선택지로 지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언론에 예시로 자주 나오는 것은 우울증 약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성 병을 치료하는 약 만들 때 많이 쓰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언급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제약사에서 약을 싸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할 때 이럴 때는 유기촉매도 언제나 항상 선택지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거의 자리 잡았다. 사실 데이비드 맥밀런 같은 이분은 유기촉매 하시다가 이 정도 웬만히 됐네라고 손을 씻으시고 완전히 씻으시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광화학 반응 그러니까 빛을 쪼여줬을 때 화학물질 어떻게 되느냐 이런 쪽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그러시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두 분 다 한국과도 좀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화학기술에서는 세계 정상급 학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데이비드 맥밀런 같은 분은 2016년, 17년에 서울대 석좌 교수 직함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로 아예 뭐 2년 동안 근무를 하셨죠. 한국에도 자주 오셨고 한국에서 또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노벨상 수상자 데이비드 맥밀런의 제자 뻘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 한국에 꽤 계십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베냐민 리스트 같은 분도 2000년대 후반에 성균관대 방문 교수로 오셔가지고 교류를 많이 하시고 역시 자주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리스트 박사님 이분 노벨상 수상 소식이 들렸을 때 뭐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장쯤 사진 있어야죠. 리스트 교수님 한국에 오셨을 때 민속촌에서 다른 연구들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는 장면 기념 사진으로 전형적인 그 한국에서 이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사진 그 막걸리 마시는 그 사진 찍는 구도로 찍힌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독일 출신이신 분 베냐민 리스트라는 이분이 비대칭 유기촉매 한창 개발하실 때 뭐 개발해가지고 논문 쓰시면서 자기가 만든 그 촉매 현상의 그 이름을 붙인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시메트릭 카운터 애나이온 다이렉티드 카탈리시스라는 게 있었어요. 양이온이 이제 들어맞는 위치를 잘 이용해가지고 대칭적인 것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한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메트릭 카운터 애나이온 다이렉티드 카탈리시스의 약자를 따면 ACDC가 됩니다. 좋네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네, 뭐 그렇죠. 온갖 건데 다 활용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고 진짜 제가 2000년대 당시 진짜 거의 써보지도 않은 그 촉매 논문 상당히 괜찮은 좋은 논문이었거든요. 그걸 쓸 때 논문 촉매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를 때가 촉매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조사해서 많이 읽었는데 그때 막 이런 게 막 각광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급격히 발전을 한. 급 발전한 거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 못 모르는 어린 학생이 치기에 이 되겠어? 막 이러면서 아 이건 뭐 너무 꿈 같은 이야기잖아.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 막 쑥쑥 잘 발전했죠.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일단은 그러니까 이쪽 이야기가 저 좀 말씀드리기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한데 효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일 좀 기초적인 방식을 말씀드리면 화학 물질 두 개가 서로 화학 반응을 잘 안 일으키거나 하는데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게 좀 높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 화학 물질 두 개를 가까이 들이밀어주고 예를 들면 뭐 붙어라 하면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수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효소 중에 가장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효소는 어떻게 돼 있냐면 효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효소의 그 거대한 원자들이 엮여 있는 그 모양이 마치 어떤 통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이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끼입니다. 한쪽에. 그러다 또 다른 물질도 돌아다니다가 옆쪽에 끼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그렇게 통발에 걸려들듯이 화학물질 두 개가 가까이 두 개가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화해시키는 것처럼. 손 딱 잡아서. 공간적으로 아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식의 연구도 많이 해요. 어떤 효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모양을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여기가 화학물질 달라붙는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 거 계산해내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제일 원시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통발처럼 생긴 모양의 화학물질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두 개 붙으면 이제 이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붙었을 때 이제 도로 토해내는 이런 게 있어야죠. 신기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딱 효소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네. 원래 안 붙던 물질이 착착착 달라붙게 되는 건데 되게 신기해요. 무슨 코딩해 놓은 것처럼. 그런 거야. 그게 네.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 효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의 모양이 나오려 보니까 효소가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복잡하게 생겨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생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선생의 그 발상 저 중에 주요 부위만 조금 떼내가지고 그게 효소의 역할 같은 그런 촉매 작용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약간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아니 생명 속에 이렇게 큰 게 크고 복잡한 게 들어 있는데 그 끄트머리만 조금 잘라가지고 한다고? 뭐 돼지 코만 잘라놓으면 그 돼지가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뭐 잘 되는. 되네. 아니 모든 경우에 다 그게 된다는 건 아니야. 프롤린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특정 부위를 이용하면 잘 되겠다라는 부분을 포착을 해가지고 될 만한 부분을 잘 골라낸 거거든요. 그쪽으로 연구가 사실 좀 제가 이제 학식이 짧아서 그런 거 몰랐었던 거지. 그런 쪽으로 될 분위기가 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걸 딱 포착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싹 하신 거죠. 네. 노벨 화학상 해설까지 마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경희대학교에서 매년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9월 21일로 정해져 있고요. 이게 처음 정해질 때 그 당시 경희대학교 총장님이 제안을 하셨대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이제 매년 행사를 하는데 그 올해 그 기념 행사 중에 하나의 주제가 그 하나의 행사가 하버드대 천문학과 아비 로브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이형목 교수님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에 왜 천문학자 두 분이 대담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세계 평화를 우주 평화로 확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담의 주제가 오무아무아입니다. 제가 그 경희대 요청으로 그 대담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배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화상회의여서 뭐 배석 안 했어도 됐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보려고 배석을 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그 오무아무아는 그 하와이 말로 스카우트, 그러니까 정찰 혹은 수색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이게 2017년 10월에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게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는 그 태양을 돌아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그걸 발견을 했거든요. 이 발견한 망원경은 판스타스 망원경이라고 그 지구 근접 천체들을 찾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대로 찾은 거죠. 처음에 찾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지구 근접 천체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길이가 대략 100m에서 1000m, 뭐 10배 정도면 양호하죠, 그죠? 요러고 폭이 30에서 10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폭의 10배 정도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보니까 밝기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게 이제 길이가 길쭉하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니까 반사되는 양이 달라져 가지고 10배 정도 밝기가 변하거든요. 근데 10배 정도 변하려면은 길쭉한데 시가 모형으로는 안 되고 납작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길쭉하면서 납작한 모양의 전체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혜성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혜성인 줄 알고 혜성 분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붙였는데 보니까 코마하고 꼬리가 생긴 적이 없어요. 혜성은 원래 태양 가까이 가면은 이제 태양 때문에 증발을 해서 코마하고 꼬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혜성은 아니고 소행성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속도를 재보니까 너무 빠른 거죠. 소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속도가 태양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도로는 불가능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중력에 끌려서 회전해서 돌아가긴 했지만 이게 잡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계 내의 전체는 어쨌든 태양 중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그 중력을 벗어날 수는 있어요. 태양을 벗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나가는 거지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태양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계에서 온 천체다. 라는 걸 알아내서 이제 외계 천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혜성은 뭐 P 혹은 C로 붙이고 이제 소행성은 A를 시작하고 그런 게 있는데 외계에서 온 천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I라는 이름을 인터스텔라라는 의미로 I라는 분류로 처음으로 명명이 된 천체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름도 사실은 라마라는 이름이 제안됐어요. 이게 그 아서 클락 SF 소설 중에 라마와의 랑데뷰 거기에 라마 산 상황에서 뭔가가 발견이 되는 그것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라마라는 이름이 제안됐다가 뭐 어쩌다가 결국은 오무아무아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게 이제 정체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천문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아마도 이게 2019년 정도에 이게 17년에 발견이 됐는데 2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건 어쨌든 정체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내추럴 오브젝트인 것 같다. 특히 이제 후보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는 수소로 이루어진 얼음 같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게 자연 물체가 아닐 수도 있다. 아마 외계 기술의 산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그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의 아비로브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주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게 외계 기술일 거다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체가 오umuamua 태양을 돌아서 가고 있는데 가속이 됩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서 태양을 돌아서 나가서 태양계를 벗어나더라도 태양 중력 때문에 속도는 늘어지면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속이 된다는 건 뭔가 추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속의 원인이 뭘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가 증발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로켓처럼 추진이 되어서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증발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납작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광합을 받아서 라이트 세일처럼 광합을 받아서 그렇게 가속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브 교수가 제안하는 근거 중에 또 하나가 2009년에 이미 로브 교수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미 그게 만일에 외계에서 온 천체가 우리 지구에서 발견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논문을 이미 쓴 적이 있어요. 기반은 외계에도 태양계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천체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서 쓰고 있는 망원경으로는 그런 천체를 발견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연히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우연히 발견될 확률을 따지려면은 그 계산보다 10배는 더 많아야지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건 이게 외계 천체가 우연히 발견될 확률은 너무 낮다. 그래서 외계인이 일부러 보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속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가속이 되는 건 굉장히 얇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고 면적은 넓어야 가속이 될 수 있죠. 광합이라는 아주 약한 힘을 받아서 가속이 되니까. 그런데 자연 물체에서 이렇게 가속이 되는 물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얇고 가벼운 물체가 만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가속이 되는 물체가 또 하나 발견이 됐어요. 예, 그게 발견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뭔지 하고 살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속이 되긴 하는데 속도는 느려요. 어쨌든 가속이 되니까 너무 얇으니까 이게 혹시 인공물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스펙트럼 분석을 해보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궤도를 역추적해보니까 얘가 지구에서 1966년에 발사한 그 서베이어 2호의 로켓 부스터였습니다. 그 로켓 부스터니까 얘도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니까 얇으니까 무게에 비해서 넓은 표면적을 가졌기 때문에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가속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인공물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은 이게 인공물체라면은 외계 기술이 보낸 거라면은 이게 왜 여기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요것과 연결시킵니다. 그 중에 뭐 140몇 개가 정체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정체가 모르는 것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외계인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나리오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만일에 지금 오umuamua 우리는 처음 발견했지만 그 전에 있었어도 우리는 어차피 발견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umuamua의 전신이 지구 대기에 어떤 그 정찰 탐사선 같은 걸 심어놨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얇고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기 위한 안테나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얇고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속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안테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
가속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는 건 여기저기 방향에서 오는 걸 다 받기 위한 거다. 네, 라는 걸로 볼 수 있다. 네,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장은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맞다라고 또 찾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아주 첨단 망원경들을 이용해서 하늘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다 대기 밖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기 밖에만 살피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대기 안도 살펴보자. 왜? UAP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건 꼭 천문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더라도 과학자라면 이렇게 미스테리한 현상을 뭔지를 밝힐 그거는 과학자의 역할이다 원래. 그래서 그걸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다. 자기가. 예,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여러 망원경들로 첨단 망원경들로 대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대기를 살펴보고 또 혹시 오umuamua 같은 천체가 나타나면은 그걸 자세히 관측해 보자. 왜냐하면 그 오umuamua 처음 발견됐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천문학자들이 다 망원경들을 동원해서 관측을 했으면 정체를 알아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해버렸으니까 놓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다. 자신의 책을 읽은 베리 웰시 인디비주얼들이 200만 달러를 줬답니다. 20억이죠. 예, 그걸 가지고 일단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꼭 이제 뭐 외계 기술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UAP라는 게 뭔지 왜냐하면은 정부는 분명히 모든 걸 공개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뭐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 이게 현상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꼭 현상보다는 그걸 뭘로 알아냈냐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내는 기술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공개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숨기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정부는 숨길 수 있지만 하늘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민간들이 해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마지막 이제 굉장히 긴 시간에 들여서 한 얘기가 지금 이제 그 특히 이제 과학자들은 외계인 얘기하면은 너무 아직도 약간 이제 움츠러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외계인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 근데 사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세티는 외계에서 오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신호를 보낸 게 도착하는 시기와 우리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하고 겹쳐야지 볼 수가 있는데 자기가 하자고 하는 거는 외계인들이 분명히 뭔가 우주로 뭔가를 보냈을 거다. 물체를 신호만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지구도 보냈잖아요. 보이저를 보냈고 뭐 뉴호라이즌 보냈으니까 외계인들도 분명히 뭔가 보냈을 거고 그걸 찾아보자. 그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왜? 이거는 축적이 되니까. 동시대일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보낸 거라도 남아있을 테니까. 근데 우주의 역사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되고 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주 고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걸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해볼 만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찾지 못한 암흑물질을 찾는다거나 멀티버스 혹은 뭐 다차원 이런 걸 찾겠다라고 연구하는 건 메인스트림에 쳐주는데 왜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문명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이런 우주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거는 왜 메인스트림에서 껴주질 않느냐.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웬만해 가지고는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너무나 약간 파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주류에서 진짜로 다뤄주질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몇 달 전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도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 학과장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하셨습니다. 하버드 블랙홀 이니셔티브, 그 블랙홀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게 초대 디렉터 하셨고
천문학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그러니까 가장 성과를 많이 내는 연구소 중에 하나가 CFA라고 하버드 스미소니언 센터 포 애스트로피직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뭐 CFA라고 하면 다 아는 그 중에 시어리 앤 컴퓨테이션 인스티튜트의 디렉터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 경력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내셔널 아카데미의 피직스 앤 애스트로노미 그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멤버 그 프레지던트 카운실 오브 어드바이저 오브 온 사이언스 여기에도 멤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 너무나 주류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이분의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스스로는 자기가 이렇게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굉장히 이제 답답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이제 생각은 저는 여전히 이분의 생각에 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런 분이 이렇게 이제 과감한 주장을 함으로써 이런 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이것도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지부되지 않고 뭔가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파토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너무 가슴이 저도 아프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네, 제가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파토님은 굉장히 오래 못 뵙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참 파토님 계시면 정말 재밌게 그러게요. 나보다 훨씬 재밌게 전화 하실 것 연결 같은데. 흥분부터 일단 하고 막 이러면서. 예. 진짜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생긴 것도 너무 이게 그 뭐지 그냥 이게 동그랗게 생긴 게 지나가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자전도 하나요? 그러니까 텀블링을 하는 거예요. 자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네, 사실 네. 자전하는 거죠. 긴 게 이런 예, 식으로 움직여요? 길면서 납작한데 네. 긴 쪽으로 텀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밝기가 계속 변하는 거고. 네, 밝기가 그래서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네, 커졌다 네, 작아졌다 네. 하니까. 그래서 얘가 왜 돌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테나라면 여러 방향으로 이제 받기 위해서 도는 거다. 안테나라면. 그래서 네, 이게 안테나라면. 왜냐하면 사실 근데 그냥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약간 그죠. 우주선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갈 것 같진 그렇게 않은 돌면서 거죠. 날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안테나로 생각하는 거죠. 안테나라. 제가 또 아. 아니면 인공 중력을 이 인공중력 만들기 위해서 양쪽 끝에서 인공 중력을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거 그렇죠. 획기적인데. 그 인공중력을 정도로 만들기- 빠르게 돌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모어머라는 전체 자체는 아직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네. 사실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수소 흐름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물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화수소. 그런 거죠. 네. 예, 아주 온도가 낮으니까. 고화수소. 근데 2020년에 그 논문 하나가 또 나옵니다. 수소 흐름으로는 그런 크기의 물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소 흐름이 만들어져서 이제 성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성간에도 기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하고 부딪히면 계속 승화를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저 정도의 크기가 남으려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크기는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논문이 1 저자가 한국천문연구원에 있는 TM 황이라는 네. 베트남 출신의 천문학자. 그때 한번 이야기 나온 한번 뉴스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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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맞죠.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논문의 제2 저자가 또 아비로브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계속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이래서 읽을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자연물체다라는 그 설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는. 전에 파토님 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정말 그 빨리 어떻게 쫓아가지고 가까이서 볼 탐사선 하나 그러니까. 보낼 수 없나요? 좀. 그러게요. 지금 너무 빨리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쫓아갈 우리가 수 만드는 탐사선으로 못 쫓아갑니다.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뭐 하야부사 뭐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구형이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게 깎아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긴 모양이 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설들이 이제 수소 흐름이다, 뭐 질소 흐름이다 그런 이런 거였는데 얼음설이 다 비슷한 예,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지금은 예, 아니라는 불가능하다라고 거. 이제 그렇군요. 논문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고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다 뭐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다시 볼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땡인 거잖아요. 네, 땡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걸 찾자 이제. 그런 비슷한 거. 그거는 못 찾으니까. 가속을 한다는 게 좀 진짜 좀 약간 신박한 것 의심스럽긴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속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얇고 넓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물체가 그런 물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까?
그런 메커니즘은 아직 없어요. 서베이어 우리가 2호 잔해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인공 물체는 가능한데 자연 물체는 그렇게 되는 게 아직 없어요. 아, 그건 스펙트럼 분석 같은 것도 못 못했죠. 못 예, 하고 관측을 못한 지금 거예요. 예,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베리 웰스 인디비주얼도의 돈도 어쩔 수 없었군요. 속도는. 인제 하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네. 걸 다시 찾자 해가지고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아까 그 국 작가님이 20년 전에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수준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게 되겠어? 근데 이제 이분은 외계 문명이 우주로 보내놓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지구도 보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문명이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특히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별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수많은 별들이 죽었거든요. 그죠. 이제 138억 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 문명들이 이제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자기들의 문명의 흔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하겠냐. 우주로 뭔가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주로 돌아다니는 물체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보이저도 언젠가는 어떤 그 항성계를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완전히 따라잡기 네. 쉽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몇만 년 후인가에 어떤 항성계를 지나가요. 근데 몇만 년이면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넘는데 네. 그 정도 뭐 1억 년, 2억 년 이 정도 생각하면 네. 사실 뭐 은하계를 가로지른다는 것도 네.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리니까. 몇만 년 아니고 몇십만 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타임 스케일 안에 다른 별 그러네요.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그런 문명은 세티와는 달리 축적이 되기 때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VWI 베리 웰스 인디 네,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네, 그새.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해줘가지고 우주 고과학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외계인의 흔적 발견 같은 큰 성과가 나오기 전에도 중간 단계에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죠. 말씀해주셨던 뭐 옛날 어떤 그런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네. 파편 뭐 이런 네, 것도 네. 많이 보일 그렇죠. 것 같고. 네. 뭐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찾아다니는 방법 뭐 이런 거에서도 그렇죠. 성과가 좀 많이 나올 네. 것 같기도 하고 바이킹 탐사선의 뭐 잔해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중간 단계에서도 뭐 재밌는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할 것 같네요. 그 우주 고고학자라니 진짜 직업으로는 짱이네요. 완전 멋있잖아요. 그냥 뭐 아폴로 13호 폭발 잔해 뭐 이런 거. 만약에 찾으면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찾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우주 강조한 고고학 것 중에 괜찮은데. 하나가 또 이제 UAP라는 현상. 어쨌든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상이 있고 그게 뭔지 알려면은 관측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미스테리가 있는데 네. 과학자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저는 그 말이 가장 설득력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우주 고고학의 미래가 되게 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일단 그 베리 웰스 인디비주얼들이 일단 관심이 있다는 게 관심이 밝혀졌기 있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 VWI. 분야는 괜찮다. 근데 네. 수능 앞두신 분들이 우주 고고학을 전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우주 고고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VWI가 먼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쳤고요. 신조어 VWI만 남았네요. 일단은 VWI가 되어라. 네. 이런 얘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간단한 그 아마추어 천문 소식, 해성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올해 12월에 그 네오와이즈라는 해성이 금성 옆을 지나갈 거라고 하는데 네. 12월 15일부터 해지고 금성 오른쪽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급은 4.3등급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거의 되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입니다. 보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보이긴 네.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달하고 쪽 달이 월령 11일 정도 돼서 15일 근처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스타 체이스로는 확실히 보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이브 때부터는 달이 늦게 뜨니까 이때쯤은 조금 보이기 쉽지 않을까 싶고요. 스타체이스로는 확실히 보이고 네. 쌍안경 같은 걸로도 보일 것 쌍안경으로도 같아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성 망원경으로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약간 진짜로 꼴이 이렇게 보이고 하잖아요. 그 쌍안경으로 보실 때에는 반드시 삼각대를 세우고 손으로 들고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쌍안경으로도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 그 사람들 그 회원분 중에 그 아마추어 그 천문학
그러니까 관측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자료를 조금 보내주셨는데 이거 되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일단은 게시판에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뉴스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